미국 연준이 밤사이 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죠.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연준에 맞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연준이 예상한 대로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좀 의견이 나눠져 있던 건 사실입니다. 울트라 스텝 1.0%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견한 분들도 계셨지만 여전히 0.75%의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이긴 합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의견은 어느 정도 나눠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지금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기준금리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아니냐, 이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개별 경제 주체들, 기업이라든지 또는 가계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너져 버릴 위험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되 적정한 속도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론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1.0%라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0.75% 다소간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속도 조절 가능성도 열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다음번에도 그러면 0.75%를 또 할 거냐 내지는 0.5%로 다시 줄어들 수 있는 거냐 여기에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연준 위원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수준의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기를 밟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내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꺾어지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속도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 속도에 너무 공포심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시장에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8월 달에 또 빅스텝을 단행할지 여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한국은행이 8월 달에 빅스텝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빅스텝을 단행했죠. 그래서 2.25% 지금 기준금리가 와 있고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3번의 기준금리 인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0.25%씩만 인상을 하더라도 0.75%가 인상되는 거고요. 연말까지 3%,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에 도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미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역전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역전이 됐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0.5% 정도의 기준금리 역전폭, 많게는 0.75%까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역전을 계속해서 허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0.5% 정도의 기준금리 역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 다시 말해서 남은 3번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0.25%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정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까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은 3.5%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기준금리 인상회의 FOMC에서 이전까지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단이 2.5%가 됐는데 다음번 FOMC에서는 0.5%의 가능성, 그리고 남은 2번의 FOMC에서 각각 0.25%씩 해서 현재 상단이 2.5%였던 것을 3.5%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은 잡힌다는 가정 하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이런 가정을 깔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맥락을 좀 그 시장에서 좀 분석을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좀 속도 조절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가가 곧 정점을 온다라는 식으로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네네, 맞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죠.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9%를 그렇죠.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물론 인플레이션은 한번 높아지면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9%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거의 정점 근처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곡물 가격의 흐름이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처럼 아주 급등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연준이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는 속도를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시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은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시장이잖아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통화 정책,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상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국내 통화 정책보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시장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내 시장 금리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일상적인 그런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매달 이자를 은행에 내고 계시는 분들, 이걸 투자의 수단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한국은행이 만약에 3%까지 올린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자를 한 달에 그러면 얼마나 내야 되나?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측이 좀 가능합니까, 이게? 네, 일단 이자 상승 부담은 총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1,800조 원 중에 약 70% 정도가 변동금리부 대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즉각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를 하는 그런 대출이거든요. 70% 정도니까 1,250조 정도가 이 기준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1%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1,250조인 거니까 1%가 올라가게 되면 12조 5천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12조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눠보면 1%가 증가를 할 때 약 200만 원 평균 그 가구당 200만 원 정도의 연 200만 원. 대출이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 200만 원의 그 이자 상환 부담을 가져갈 수 있다. 물론 대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인 대출이 지금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된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자 상환 부담이 무려 2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서 빌리고 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자가 굉장히 많이 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이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대출 부실화가 어디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냐? 당연히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에서 또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그 담보에 있어서 후순위에 밀려 있는 그런 금융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성은 2금융권으로 집중될 가능성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대출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살겠다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세값은 떨어지고 월세 대란이 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당분간은 이자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자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당장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전세보다는 이자 이제 월세를 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최대한 증가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쪽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월세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월세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월세 가격이 오르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물량들이 이제 향후 전세는 꾸준하게 축소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월세 쪽으로 나오는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수요가 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아주 폭발적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